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F 작가 배명훈입니다. 오늘 재생에너지의 오늘과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서페셜리스트 1부 순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MC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알아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SF 작가들은 항상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오늘은 재생에너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취재하듯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받아 주실 스페셜리스트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정영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력사업실 송승택 차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후위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SF 작가로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긴 한데 겨울에는 조금 관심이 덜하다가 여름이 되면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는데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나 SF 작가도 비슷할 텐데 일상에서의 변화만 그러니까 주로 따라잡고 있는데 과학자분들은 어딘가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이걸 체크를 하고 계시고 훨씬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김상욱 교수님, 우리가 그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라 그러면은 굉장히 긴 기간, 넓은 영역에서의 평균값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선 저희가 갑자기 오늘 더우면은 기후위기가 맞나 보다. 네. 또 갑자기 추워지면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거시적 규모에서 봐야 합니다. IPCC에서 이야기하는 기후 평균 온도는 20년 정도를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갑자기 더워졌다고 해서 기후위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벚꽃이 서울에서 개화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오랜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보통 4월 중순이나 하순에 벚꽃이 피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도 보셨겠지만 현재는 벚꽃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가까이 빨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기후위기가 더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랫동안 봐야 하긴 하지만 지난 3년간 온도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10년 전 평균 온도가 한 1.12도 정도 저희가 올랐다면은 지난 한 3년 동안은 1.67, 48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온도가 오르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혹시 기후 위기 때문에 생겨난 온도의 변화가 한동안은 굉장히 일정한 비율로만 올라왔는데요. 지난 3년간 갑자기 이게 확 올라오면서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논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기 때문에 또 알 수 없습니다. 지구를 가지고 도박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저희의 상황에서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계속 안 좋아지는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기후위기 이야기를 사실 최근 몇 년간 처음 들은 건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6년에는 어느 정도일까요? IPCC 국제기후협약이죠. 거기서 정했던 기준은 2050년까지 1.5도를 높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난 3년간의 온도들은 이미 1.5를 넘은 거거든요. 3년만 보면은. 근데 물론 IPCC의 기준은 20년의 평균이기 때문에 20년으로 하면 넘지는 않았죠. 근데 지난 3년간 우린 벌써 저희가 2050년까지 막기로 했던 목표를 이미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오를지를 몰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과학은 어떻게는 잘 몰라요. 기후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좋지는 않겠죠. 네. 일단 지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을 이미 넘은 게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임계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네. 논란이 많이 네. 있는데요. 네. 5도라는 사람도 있고 네. 7도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하여튼 2도만 바뀌더라도 네. 임계점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식량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말을 아낍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교수님 표정에서 위기감이 느껴졌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현장에 계신 두 분께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부발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영재 차장님.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이에 따라 우리 회사도 석탄화력 1호기를 작년에 연장 없이 폐지하였고 앞으로도 40년까지 총 6기가와트 정도 되는 석탄화력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발전량의 58%를 차지하는 용량으로 우리 회사는 이 상황을 이기로 보고 있고요. 작년 9월 코에포 비전 2040 재수립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총 발전량의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수치들이 굉장히 야심찬 전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변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사업 조직이 일단 좀 많이 늘어서 3개 부서 한 20명 정도가 늘었고요. 또한 지자체나 개발사에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는 횟수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일반인분들도 예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거부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같이 해보자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분기별로 각 발전사와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매월 초 사업 진도회의를 사장님 주재하에 해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나 규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태양 부분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부분은 또 질 수 없잖아요. 바람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12월에 태안화력 1호기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저도 넘어왔습니다. 결국 석탄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람의 길을 새로 만들려고 이제 오게 된 셈이죠. 그런 변화를 몸소 이제 느끼고 새로운 또 표준을 열어가고자 하는 변화들이 바로 느껴졌고요. 실제로 그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한번 조직 개편을 하는데 조직, 인력, 예산 모든 것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3번의 조직 개편을 했고 그러면서 인력도 2배 정도 늘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차장님 본인이 전환이 되신 경우네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기존의 에너지에 관해서 일을 하시다가 재생에너지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회사임에도 석탄에서 풍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기존의 석탄은 운영을 하고 설비 유지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돌리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풍력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원가 절감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량을 늘리고 사업 개발을 추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들이 언론에 나오고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은 무겁기도 한데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일도 전문가들도 능숙하게 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전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현장에서의 변화 같은 데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현장이라는 게 작가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거시적인 형태의 인간의 삶, 우리 나라 정도 큰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인류 공동체 전체의 삶과 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후위기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할까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기후위기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1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기 발전이거든요. 현재 전기 발전에서 그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LNG나 아니면은 지금 이 화력 발전이 한 55%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전기 생산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인 것이죠. 재생에너지에는 말씀하신 풍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깎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던 거를 이제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모두가 좋아하는 국가 경쟁력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모두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점점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세계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205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제로를 만들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따라서 탄소를 배출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어느 이상 그 탄소를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걸 이제 관세로 때리겠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조차도 RE100이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사용하는 식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이제 받지 않겠다, 그런 부품들은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원이 이런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키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환경의 문제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길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의 아주 장기적인 삶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은 하지 않으면 장기도 아닌 것이 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 다음 세대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세팅된 어떤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걸 맞추지 못하는 나라는 무역 같은 데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탄소 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만들어진 규칙에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국가 경쟁력 자체에서부터 벌써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부 발전이 어떤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2부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